그 또 하나 이제 속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났잖아요. 이제 워딩이 좀 나왔는데 좀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 위에 더 큰 성과로 나아가라. 그런데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역시 당내 단합, 이것이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단합하고 민주개혁 진영과 비세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이 더 큰 단합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그래서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모으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민 대표님, 박성민 대표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할 전현직 대통령의 워딩, 단어는 뭐예요? 뭐 특별한 거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도 네. 이분이 말하는 통합은 국민 통합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영의 통합이거든요. 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통합이니까 뭐 하실 얘기 한 것 같고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당내의 단합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역할을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뭐 외연 확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좀 뭐 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건데 뭐 대통령 두 분이 만나갖고 어쨌든 우리가 진영 선거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좀 그런 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하고 비슷하고 뭐 김대중 대통령 비슷해서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깨지지 않게 가는 유고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좀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네. 자칫하면 이게 충돌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당부를 좀 했다고 보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그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외필 씌운 거죠. 포장지를. 이게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지 기반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네. 사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류이재명을 끌어들일 거면 김부겸 후보를 내면 되죠. 네. 그게 아마 좀 더 확장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역시 이번에 당대표를 그 원하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게 2028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편한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그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픽한 분들이고 네. 뭐 본인도 김민석 총리 자체도 나는 뭐 김대중 DJ 키즈다. 정청래가 뭐 노무현 키즈라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뿌리 깊은 김대중 대 노무현, 영남 대 호남 뭐 이건 뭐 이게 또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유시민 씨의 증축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게 오래된 이 갈등 아닙니까? 이 갈등은 제가 이 갈등의 그 민주당 갈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너무 시간이 걸려갖고 네. 뭐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이거 좀 이해를 위해서 네. 좀 얘기를 드리면 네. 한국의 야당 역사는 이제 80주년 YSDJ의 그 이를테면 YS는 뭐 PK 정권 지금 그 PK 아닙니까? 네.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한 통일민주당을 사실 그 DJ가 대선 바로 직전에 호남 기반의 평화민주당을 만들면서 한번 깬 적이 있어요. 이게 1차 분열 아닙니까? 그렇죠. YS DJ 분열이고. 그다음에 2차 분열은 언제 됐었냐면 DJ가 90년 대통령 선거 지고 네. 정계 은퇴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민주당 인사들 그때는 영남 인사들도 좀 들어와 있었죠. 뭐 이기택 같은 부산 의원들도 좀 들어와 있고 노무현도 들어와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PK 쪽이 비주류 아닙니까? 호남이 주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95년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이긴 정당을 깹니다. 네. 그게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가 그렇죠. 창당된 거 아닙니까? 이게 2차 분열인데 이긴 정당을 깨는 겁니다.
DJ가 이제 정계 복귀하면서 그래서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이기지 않습니까? 네. 왜 새정치 국민회의하고 민주당이 분열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사실 신한국당도 자민련 때문에 자민련이 뭐 JP도 내쫓고 전두환 노태 구속해서 50석이나 가지고 가니까 타격이 컸는데 충청도 아래쪽이고 수도권에서는 뭐 국민회의하고 민주당 분열 때문에 크게 이겼고요. 97년도에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독자적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상당수는 한나라당으로 갔고 또 일부 노무현, 김정일 이런 분들은 DJ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왜 그 다수가 뭐 재정구, 이부영,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다 한나라당 가냐? 그때 민주당은 모토가 지역주의 극복이니까 상김청산. 예, 상김청산의 이분은 본당 아닙니까? 김대중은.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한테로는 안 갔고 다 이해창한테로 갔는데 그때 노무현은 이제 DJ한테로 가면서 사실상 내가 투항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뒤에 역사가 쭉 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대통령 만들어준 정당을 깨고 열린우당 창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요. 뭐 호남이 뭐 나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해창 싫어서 찍었지. 이게 이제 이긴 정당이 깨지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식이 됐는데 이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내내 이 친노와 반노. 근데 이 반노의 주력이 어디입니까? 호남 아닙니까? 네. 호남하고 충돌이 있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05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처음으로 목포를 방문해요. 네. 그건 뭐 인산이네죠. 정계 대통령 퇴임 후에 처음 오는 거니까. 아마 천정배 의원도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천정배 의원한테 고향 어디냐고 물어봐요. 고향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호남이고 다 알죠. 그 얘기는 왜 당신 그 당에 아직도 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 탈당합니다. 네. 그래갖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다 탈당을 하고 그 전에 뭐 제가 뭐 대북 송금 특검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하면 갈등이 심하고 그때가 극심한 친노 반노의 그 이른바 그 난닝구 백바지 네. 맞아요. 격심했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어쨌든 후보는 정동영 후보로 정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정동영 후보 측에서 좀 이렇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유시민 이런 분들은 또 반대 이해찬 쪽에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있었고 이거는 뭐 나중에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지방선거 때도 또 한 번 붙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했던 네.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후보와 전해철 후보 사이에 그때도 뭐 아주 격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 당이 호남 중심의 김대중 정신을 따른 호남이었다면 그 뒤에는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영남 PK가 상당히 세력을 확장했고 어떻게 보면 신주류 같이 됐고 호남이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외돼 있었고 왜냐하면 2015년에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 되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2012년 대선 나갔다 졌던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니까 아니 우리 호남은 당대표도 못하냐. 대통령은 우리 문재인 의원께서 하시고 문재인 후보께서 하시고 난 당대표만 하려고 그런다. 근데도 거기 뛰어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2015년에 격렬했고 그 격렬한 결과가 탈당으로 집단 탈당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당이라는 당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 분열이 그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뿌리 깊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건 뭐 제 개인 내피셜인데 이렇게 그 어릴 때 우리 바람개비가 이렇게 4개의 종이를 접어갖고 가운데 하나를 탁 이렇게 나무를 꽂아놓으면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정상적으로 그 나무가 탁 빠지면은 종이가 다 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해찬 총리가 갑자기 그 이해찬 총리의 죽음이 네. 이 권력의 그 공백 상태를 만든 것 같다. 이해찬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모든 이슈에 저렇게 새벽이고 뭐 이럴 때까지 저렇게 그 글을 올릴 수 있었을까? 유시민 씨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ABC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었을까?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뭐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저거를 지금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저 전쟁이 거칠어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저걸 봉합하려고 두 분이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 좀 상대방이 좀 그러네요. 자제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겨워 보여요? 예? 힘겨워 보여요? 이분들의 수습
하려고 그를 하는 예. 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사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할 그 힘이 좀 없어 보이고. 그럼 이대로 그냥 가겠네요.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그 이후도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세계 국제 정세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킨들버거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투키디데스 함정은 뭐 패권 국가 추격하는 신흥 패권 국가 간의 뭐 추격하는 나라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라면 킨들버거 함정이라는 건 누구도 이게 그 공공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네. 옛날 영국과 미국이 교차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미국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그걸 할 역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민주당을 지금 통합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역량이 없어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큰 정신적인 지주가 없네요. 누구에게나 권위와 위엄을 갖는 예, 그 그게 이해찬의 부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해찬 총리가 있었다면 그걸 역할을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그 민주당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거는 좀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봐도 될까요? 뭐 중도층도 빠졌다고 하지만 지지층들이 좀 분열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집력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뭡니까? 첫째는 그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높을 때도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를 뭐냐면 약간 과표집돼 있는 것 같다. 진보 진영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들 보수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못마땅하고 하니까 여론조사에도 응답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과표집돼 있는 결과다 이렇게 봤는데 지방선거 보면서 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건 아니구나 해서 좀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적절히 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뭐 버티고는 있지만 아 이미 국민의힘은 오세훈 한동훈으로 넘어갔구나. 네. 이러니까 뭐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 뭐 김어준 사람 이 사람들 나가는데 지금 김어준 씨가 뭐라 그러냐면 코어 지지층이 빠져갖고 지금 그렇고 있다. 뭐 소위 말하는 유시민의 A죠. 네. A 같은 세력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코어 지층이 빠졌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빠지라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추기는 거네요. 예, 대표가 저는 또. 그렇게 들려요. 저는 뭐 그분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지지를 철회해야만 코어 지층들 지지를 철회해 줘서 이를테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네. 손을 들 거다. 자신들에게.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거는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조금 뭐 선전선동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또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그 사이 어딘가로 좀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 하여튼 AI 어쨌든 그 두 가지 과표집 그러니까 조사에서 빠져있던 중도 보수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지층들이 지지를 좀 철회하고 있고 네. 이러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회복 가능성 없어요?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네. 올라가기 쉽지 않죠. 이전처럼 60% 넘고 65% 70% 가까이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 상단을 65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뭐 그 역사적으로 정권이 무너진 거는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 선거 연합이 해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갤럽 기준으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기고 53%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준석 당대표 공격하면서 37로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됐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선거연합 해체라면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지지층 이 세력들의 분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연합이라는 게 뭐 사실 진보당하고도 세력은 작지만 진보당하고도 이번에 평택이나 울산에서 뭐가 잘 그러네요. 스마트하게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도 뭐 조국 혁신당을 사실은 후보를 내므로써 막았기 때문에 그 뭐 조국 대표가 그만두면서 한 10가지 정도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거기 보면 화와 짜증이 이게 그렇죠. 다 묻어 있지 왜 않습니까? 출마시켰어? 막 뭐 왜 이런 공천했어? 거죠. 예.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당내에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분들, 그분들은 지금 가로 안에 뭐 많은 게 생략돼 있는 것 같아요. 가로 안에는 거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대통령 자리에 갈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함께 스크럼 짜고 막아주고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 당을 꼭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뭐 이런 울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문조 털레이라고 막 지금 얘기하는 세력들이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2017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234명이 했는데 그때 중도 보수 새누리당에서 62명도 찬성했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개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의 주체는 개혁의 주체는 우리다. 문재인 찍은 사람이다. 이렇게 좁히는 바람에 결국 정권 다시 뺏긴 거 아니냐. 지금 보수가 장동연의 윤호기인 세력이 저렇게 있을 때 좀 확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양쪽 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 민주당 내에 이 권력 투쟁 때문에 코어 지지층, 그 김어준 씨가 말하는 코어 지지층, 다시 말하면 문저 털레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지지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들 때문에 떨어지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20대, 30대가 구조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40대, 50대, 60대를 위한 정당이야. 이렇게 20, 30대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내팽겨 두고 네. 지금 안에 있는 문제만 갖고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 말들은 다 다르게 하지만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대표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밖에는 저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죠. 네. 이 메가 AI 프로젝트 투자 이것이 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다 반발할 거 아닙니까? 반발하죠. 왜 우리는? 다른 지역은 다 반발할 거고 뭐 심지어는 전북도 충청도도 다 반발할 거고 거기대로 이거 가다가 잘 안 되면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 이거 전당대회용 아니냐 어떻게 이거 국가적 사업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느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원래는 왜냐하면 그전에도 광주 전남으로 뭐가 갈 것처럼은 얘기했어요. 김민석 총리가 다니면서 뭐가 오긴 올 겁니다. 할 때도 근데 저는 뭐 반도체 잘 모르지만 후공정이 올 거다라는 얘기들은 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그건 좀 부담이 덜한 거니까. 근데 이거 뭐 발표해 보니까 전공정 폐비 간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도 만났고 이재용 회장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이 과연 진짜 흔쾌히 여기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그 전에 일본에 좀 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도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호남에 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2달 전에 얘기도 했던 그런 것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얘기들 그때 이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는 막 다그치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심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했겠냐고 이거 엄청난 일을 기업들이 그러면은 뭐 바보같이 이게 그냥 했겠냐고. 근데 지금 이 발표 뒤에 기업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이게 지금 보면 상법 개정돼 갖고요. 이사회나 이사회도 주주에 대한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이사회에서 다 승인받을 수 있는 건지 엄청난 건데 그리고 뭐 주주들은 다 동의할 건지 이거 성과가 얼마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두고 보자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정치적인 거에 끌어들였다고 인식을 하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민주화에 대한 보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도 좀 난감할 거예요. 그러네요.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렇죠. 연어도법도 했는데 이거 뭐 수백조 수천조 투자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호남은 뭐 지금까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니까 네.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아까 말한 대로 호남에 반 이재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 문제로 휙 돌아서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떨어질 것 이렇게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그럼 전당대회 용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 용으로서 김민석 총리에게 좀 유리한 이슈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오. 지금 여론조사들이 몇 개씩 발표가 네.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당원 투표가 있고 여론조사가 있는데 물론 그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들만 갖고 하죠. 무당층하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매우 중요한데 당원들의 상당수가 그 30% 이상이 지금 호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통계 자료들이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뭐 전북은 뭐 유권자의 뭐 40%가 뭐 당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상당수가 거기 있는데 제가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 조사를 보면 전체적인 데서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서지만 민주당 층에서 그렇죠. 보면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고 나중에 결선 가면 합칠 수 있는 송영길 표도 좀 있어서 물론 송영길 후보의 표가 다 김민석한테 가는 건 아니고 흩어질 텐데 그렇기는 해도 이것은 8월 17일 전당대회니까 앞으로 가는 과정에 엄청나게 그 격화될 싸움 누가 더 캠페인을 잘하고 실수를 줄이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순간에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왜냐하면 이게 보수정당 같으면 네. 그 보수정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이고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다시 말하면 보수 정당에서는 뭐 윤석열이든 박근혜든 당대표를 찍어 눌러도 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해도 서청원 안 되고 김무성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동훈 됐잖아요. 근데 물론 이준석 내쫓고 뭐 그때 100번 당원할 때 막 찍어 누르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줄 서고 뭐 나경원 안철수 주저앉히기도 했지만 이건 잘 안 되거든요. 여기는.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말은 보수정당 전당대회에서 나와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안 나와요. 당이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일 안 나가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외국 나갈 때 그 공항에도 김민석 총리만 부르고 그랬는데 내가 대통령 뜻이 뭔지 알아갖고 내가 그냥 포기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그런데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대놓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수정당에서는 그 쉽지 않은 문화죠. 그게 민주당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무례해가면서 뭘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민주당 당원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 마지막 가면 그건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아니 대통령하고 2년차 들어가는 당대표하고 충돌을 하면 그 우리 노무현 정권 때도 봤고 박근혜 정권 때도 봤고 윤석열 정권 때도 봤고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다 그거는. 그거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는 사람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지나치면 이건 뭐 워낙 거기는 좀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대통령 때. 정권 교체 좀 되면 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확 그냥 뜨겁게 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있는 분들도 제가 보기엔 뭐 지금 유시민 씨 저러고 있지만 아주 뜨거운 열정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참전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분이 그 말 안 해도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은 그냥 그분대로 그냥 그냥 팀 플레이가 아니라 네. 개인 플레이를 플레이.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예.